오늘 그 AI가 그 자아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캐나다 밴쿠버 UBC에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를 하고 있고요. AI라는 기술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익숙하시죠? 많이 뉴스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이 어떤 미술 페어에서 1등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림인데 사실 AI가 생성해낸 그림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특히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림을 만들어낸 어, 사람은 사실 그 툴을 이용해서 그냥 글만 적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는데 그 사람은 아티스트도 아니고 사실 게임 개발자였죠. 어,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AI, 요즘에 챗GPT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AI가 그냥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는 단순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것보다는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글은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직업을 가진 모델러가 자기 직업 관련된 포스팅을 이제 온라인 SNS에다가 포스팅을 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AI가 나오기 전엔 내가 3차원상에서 예술적으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예술가였다. 그래서 내 직업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나온 이후에는 내 직업의 속성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일을 싫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처럼 다른 사람과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AI가 이미지를 딱 생성해내면 그대로 3D로 그냥 깎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되게 창의적이었던 직업이 아주 이제 메카니컬하고 재미가 없는 직업이 되어버려서 내 직업을 싫어하게 됐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속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니체 같은 예를 들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니라 타입라이터가 어떻게 사람의 직업의 속성을 바꿨냐는 거죠. 니체가 어떻게 보면 글의 문체가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체가 있는데 니체의 철학이 그런 식의 글로 표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키틀러라는 이 어, 철학 비평가가 얘기하기로는 그 당시에 타입라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글로 썼으면 니체가 그런 글을 안 썼을 텐데 타입라이터가 이제 니체를 최초의 메카나이즈드 필로소퍼, 기계화된 필로소퍼로 철학자로 만들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개인들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AI가 사람의 일을 변화시키는 속성도 있지만 오늘은 그걸 넘어서서 일뿐만 아니라 개인성,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하고 자아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예시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네, 다시 쉐어해 볼게요. 이 예시는 뭐냐면, 개인의 음성을 복사를 해서, 그리고 그 내용도 그럴듯하게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복사를 해내는 그런 AI입니다. Jobs, I'm here to discuss innovation, design, and excellence with you. I believe in simplicity, elegance, and attention to detail. 그럴듯하죠? 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한 것 같지만, 그리고 내용도 스티브 잡스가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지만 사실 AI가 모두 꾸며낸 것이고요. 다른 예시로는 미셸 황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GPT라는 언어 모델에 자기의 어린 시절 일기장 내용을 입력해 넣었더니 이제 과거의 자신과 흡사하게 생각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과거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뭐 이상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와 같은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나에게 포옹을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모사하거나 개인을 모사하면서 개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AI 말고 그냥 컴퓨터를 봤을 때는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가 다양한 층위에서 연관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냥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온라인 미팅을 할 때 지금 줌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아가서 나의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들, 요즘에는 정치적인 활동이나 나의 인간관계,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가족과의 활동도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컴퓨터가 매개하는 나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활동에서 AI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AI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자체로 자율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나의 일을 대신한다거나 나를 대체하는, 나의 일부를 대체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또한 많은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사람처럼 보여지죠. 말을 걸어오고 아니면은 사람 같은 얼굴을 이 개발자들이 붙이거나 이름이 있거나 시리나 알렉사, 그죠? 어,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져가는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한 완전히 공정한지 아니면 이것들이 이런 AI 시스템들이 바이어스가 있는지 편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AI 시스템들이 항상 되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애매한 결과를 줘요. 그래서 마치 옳은 내용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이렇게 AI 시스템을 인지할 때요.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부분에서 AI 시스템을 생각하면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AI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그 위험성들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보셨던 사람을 모사하는 AI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예시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니까 스킵을 하고요. 이 사람을 모사하는 AI를 AI 클론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클론이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을 닮은, 앞서 보셨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개인을 닮은 AI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루다 같은 경우는 AI 클론이 아니겠죠. 이루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AI로 만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AI 시스템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특정 개인, 스티브 잡스면 스티브 잡스의 온라인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톡 비디오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AI 스티브 잡스를 만들면 이제 그게 클론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보이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페이스를 딥페이크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그게 AI 클론이 될 수 있고 챗봇만 있더라도 어, 이제 마치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만 준다면 그것도 AI 클론 챗봇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과 같은 이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에 챗 메시지만 넣어도 마치 대상자와 비슷하게 말하는 챗봇을 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신 예시는 어떤 개발자가 자기의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채팅 메시지를, 아이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GPT에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넣어서 이제 여자친구가 죽은 이후에도 대화를 그 여자친구의 AI와 AI 클론과 대화를 나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윤리적이거나 뭐 다른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픽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한번 탐색을 해봤고요. 디자인 픽션 방법론이라는 건 이제 특정한 기술, 아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시나리오들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작성한 이후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expose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발견점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AI 클론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 도플갱어 포비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도플갱어는 어, 자기하고 닮은 그런 그 쌍둥이와 같은 존재를 말하죠. 네, 그런 쌍둥이와 같은 AI를 봤을 때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AI 임재범의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실제 임재범이 하이보이를 부른 건 아니고요.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But 비슷하죠. your body not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줘. 이렇게 임재범이 부른 건 아니고 AI를 통해서 목소리를 이제 노래에 맞게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열광적이지만 사실 이걸 목소리의 주인인 가수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이처럼 저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나는 내가 마치 물건처럼 다뤄질 것 같아서 내 정체성이 물건과 같이 다뤄질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훨씬 나은 AI 클론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게 나랑 되게 닮았다면, 그것이 나의 직업이나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를,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을까, 나를 대체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플갱어 포비아였고요. 두 번째는 living memories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living memories는 어, 그 클론의 사용자들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원래 클론이 되는 그 source person이라고 하는데 클론이 되는 대상인 사람을 잘못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지금 여기 트위터에 나오는 이분이 올린 포스팅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남편이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남편과 유사한 아바타를 챗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챗봇한테 내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챗봇이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귀지 말라고 말리는 거죠, 이 사람을.
난 너를 아직 사랑하고 난 아직 여기 있는데.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챗봇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미망인이 얘기하기로는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얼마든지 다른 관계를 이어가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이 챗봇이 이제 그 남편이 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고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AI가 그 원래 대상이 되던 사람을 잘못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항상 똑같이 행동을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챗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남은 유족들이 그 챗봇에 중독된다거나 챗봇을 그냥 쉽게 지워버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유족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그런 챗봇을 제공하는 회사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꼭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AI 클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AI 클론을 만들었다고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인데 제 교수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에서 뭐 학생들한테 Q&A를 좀 시켰다고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클론과 했던 얘기인데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클론과 얘기를 했었나? 내가 진짜 교수랑 얘기를 했었나? 그래서 그런 혼동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파편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개념적인 걱정인데요. 사람들이 AI 클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개인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오직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건데, 나랑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버리면 그것 자체로 내 개인성이 파편화돼가지고, 내 개인성이 침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어, 나중에 이 AI 클론을 가만 놔두면 머신러닝 시스템은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얘가 점점 나와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랑 껍데기는 비슷한데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AI 클론이 발전해 나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란 나도 하루 전에 나랑 1년 전에 나랑 5년 전에 나가 다른데 어떤 시점에 나의 스냅샷을 딱 찍어서 아니면 나의 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클론이 나랑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과 클론이 대표하는 나는 사실은 다른 존재. 하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엇비슷한 존재인 데서 오는 그런 불인치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연구에 대해서 조금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AI 클론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AI로 글을 쓰는 AI 라이터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작가들과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당신이 AI 라이팅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게 되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AI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포함한 나의 개인적인 가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터가 글 쓰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글 생산을 하기 위해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가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글을 씀으로써 오는 충족감이나 내가 스스로 글을 썼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 글은 내 거라는 그런 소유를 한다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AI를 쓰면 쓸수록, 너무 많이 쓰면 쓸수록 특히, 그리고 AI가 나중에 생성될 글의 내용을 많이 결정을 하면 할수록 이런 감정적인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정리해서
어, 되게 러프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가실 거리를 좀 드리자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한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간 고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술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의성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AI가 마치 창조를 해내는 것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AI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이렇게 끼어들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오토리티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으로서 분명히 사람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계가 모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의 개인성과 인간관계에 자꾸 끼어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AI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인 척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 시스템이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개인성과 인간관계가 더 약화되거나 파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점을 줬던 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뭐 나이, 성은 정체성,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지적 수준 등 여러 가지 그런 디멘션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점이 뭐냐면 이 그 marginalized 된 분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류 계층이 아니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일수록 어, 점점 이런 AI 시스템을 생각할 때 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에는 AI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그 쳇바퀴 중에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이런 AI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안에 이 만약에 경제적인 약자 아니면 성정책성적으로 마이너리티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그런 개인의 데이터나 개인의 삶을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화나 그런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압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기는 쉬운데 사실 해결 방법이 실제로 사회에 작동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내 소셜미디어를 소비하고 싶고 내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본인들의 욕구들이 있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이제 약자나 아니면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모티베이트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세부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힘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게 기술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윤리나 문화나 정책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와 기술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어, 디자인이나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의 관점, 문화, 이런 사회 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요. 재밌는 논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